반갑습니다. 고등 셀파 물리학 1 강의를 진행할 남벽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죠. 힘과 운동 파트 중에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개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개념 기본서 8쪽에서 1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핵심 용어들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등속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용어들인데 도대체 이 용어들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고 또 하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가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도대체 뭐냐? 속도 시간, 거리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떠한 특성인 거냐, 어떠한 성질들, 어떠한 표현들을 판단할 수 있느냐,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이 용어들의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얘네들의 특성은 어떤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학습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량이란 도대체 뭐냐? 문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물리량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도, 가속도, 속력, 이동거리, 변위 이러한 특성들,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물리량이라는 건 물리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값 들을 우리는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량, 질량, 부피, 길이, 시간, 온도 이런 애들이 모두 다 물리량인 거예요. 물리량이라는 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에 대한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물리량이다. 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이 물리량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약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이 물리량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이 있고요.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물리량에 대한 표현들 중에 이 구분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한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 뿐입니다. 자, 크기만을 표현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스칼라라고 불러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스칼라와 벡터의 표현에 대한 방법은 수학 시간에도 다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엔 어떤 것들이 있고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중요하게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가볍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 방향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필요 없고요. 크기만을 요구하는 물리량, 대표적인 게 바로 질량입니다. 자, 질량 같은 경우는 뭐 2kg, 5kg, 10k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당신 질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저 같은 경우 질량이 얼마예요? 물으면 저는 70kg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저의 질량은 북쪽으로 70kg입니다. 뭐 서쪽으로 70kg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70kg입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냥 70kg입니다. 값만 얘기해요. 크기만 얘기한다고. 방향에 대한 의미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말고도 부피, 마찬가지죠. 뭐 밀도, 이런 것들은 모두 크기만 필요로 합니다. 동쪽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얼마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의 길이는 얼마예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렇죠? 그럼 길이를 물으면 이 분필의 길이는 남서쪽 방향으로 15cm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죠. 그냥 15cm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끝내죠. 그렇죠? 방향에 대한 용어를, 방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온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라고 물으면 영하 2도예요. 라고 대답을 하지. 지금의 온도는 남쪽으로 영하 2도예요. 왼쪽 방향으로 영하 2도예요.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스칼라 물리량에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이동거리라는 것도 스칼라 물리량,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이고요. 속력이라는 것도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이고요. 에너지라는 것도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얘네들은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해 갈 때 조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비해서 크기와 방향을 둘 다 중요하게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힘입니다. 힘은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얼마만큼의 크기,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도 중요하죠. 왜?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위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물체의 결과가 달라져요. 운동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크기와 함께 방향도 중요하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 물리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힘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차차 배워나가게 될 가속도, 속도라던가 뒤쪽에서 또 다루게 되는 운동량이라던가 자기장, 전기장, 이런 애들은 모두 크기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 물리량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 둘 건 바로 뭐냐면, 이 벡터 물리량은요, 표현되어질 때 이 벡터 물리량에 마이너스 값이 붙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 물리량에서는요, 마이너스의 기호의 의미가 뭐다라고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좋으냐? 바로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고요. 벡터 물리량에는 벡터적으로 표현하는 값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반대 방향이다. 여기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힘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에게 힘 3의 힘을 가했고요. 어떤 물체에게 힘 마이너스 7을 가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힘이 3이라는 건 3의 힘을 작용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7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건 3의 힘의 반대 방향으로 7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3의 힘이 크니 마이너스 7의 힘이 크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3의 힘이 커요? 마이너스 7의 힘이 커요? 어느 게 더 커? 아파. 그렇죠? 마이너스 7의 힘이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는 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기호. 수치적인 마이너스, 0 이하의 숫자를 의미하는 마이너스가 결단코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오케이? 또 참고로, 이건 진짜 참고야. 시험 문제 같은 거 안 나와. 얘네들은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물체의 질량을 쟀더니 질량이 마이너스 22kg,
말이 안 되죠. 어떤 물체의 질량이 마이너스 22kg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물체의 부피를 쟀더니 부피가 마이너스 3 이래. 말도 안 되죠. 어떤 물체의 길이를 쟀더니 길이가 마이너스 7cm.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거리, 속력 얘네들도 마이너스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쵸?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뭐? 선생님 온도는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그렇죠. 온도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과학에서는요 온도도 마이너스가 없는 온도를 씁니다. 그런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해요? 그쵸. 절대 온도, 켈빈 온도라고 부르죠. 뒤쪽에 가면 연력학을 배울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과학의 온도, 절대 온도, 켈빈 온도에서는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온도를 0도로 놓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를 0도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섭씨 몇 도, 섭씨 마이너스 20도 이런 온도들은 다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다 플러스의 온도 값을 갖습니다. 뒤쪽에서 연력학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중에도 마이너스 값이 부여되는 예외적인 물리량은 바로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는 어떻게 마이너스의 물리량이 마이너스의 물리값이 부여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에너지를 배울 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물리적 값을 표현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크기만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 크기만을 표현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이동거리, 속력, 에너지라는 게 있고 벡터로 표현하는 물리량에는 얘네들이 존재한다. 얘네들에게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현상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출발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물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은 움직인 거리. 당연히 거리를 알아야 운동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빠르기.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운동하는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 빠르기라는 표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도라든지 속력에 대한 표현도 하게 될 거고요. 가속도라는 표현도 운동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힘이라는 값도 운동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바로 운동량이라는 것도 표현되어지죠. 에너지라는 것도 운동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이라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물리량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차근차근 좀 확인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바로 움직인 거리가 있죠. 얼마만큼을 움직였느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 물리에서는요. 움직인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랑 뭐가 있느냐.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표현하는 이동거리라는 것과 그리고 변화된 위치를 따지는 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위는요. 변화된 위치의 줄임말이에요. 변화된 위치. 도대체 이동거리와 변위는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에 B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A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B 포인트로 갈 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렇게도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꽃장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꼬불탕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A에서 B까지 꼬불탕에서 B까지 도달했을 때, 이렇게 도달했을 때 이동 거리는 어떤 값인 거냐?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이동 거리라고 불러요. 근데 변위는 어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느냐? 변화된 위치. 얘는 어디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A에서 B로 갔죠. 그래서 이 A에서 B까지의 변화된 위치, 직선 거리를 우리는 변위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선생님, 왜 굳이 움직임 거리를 이동 거리라는 것과 변위로 구분지어서 표현하나요? 여기에는 수학적 계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A 지점이 있고요. B 지점이 있고요. C 지점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갔다가 B 지점에서 C 지점을 갔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A에서 B 간 거리 더하기 B에서 C 간 거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A에서 B 간 거리 더하기 B에서 C 간 거리예요. 그러면 더하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물체를 내가 A에서 B까지 밀고 더하기 B에서 C까지 밀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더하기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에게 A에서 B 더하기 B에서 C를 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있던 물체에게 A에서 B와 B에서 C를 한꺼번에 주면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가 아니라 A에서 B와 B에서 C를 여기서 한꺼번에 주면 얘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여기 있던 물체에게 이렇게와 이렇게를 한꺼번에 주면 이렇게와 이렇게를 한꺼번에 주면 얘는 어떻게 움직여 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더하기 관계인데 단계적인 더하기냐 한꺼번에 더하기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 움직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학은 물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라는 것과 변위를 구분지어 줍니다. 따라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3m고 B에서 C까지의 거리가 4m고 여기가 수직이라면 A에서 B, B에서 C 단계로 실제로 움직여간 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동거리는 7m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위는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3과 4를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움직임을 우리는 5m라고 볼 수 있고요. 5m의 움직임은 변위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움직이는 거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어준다. 이동 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 변위는 결과적인 움직임. 이 결과적인 움직임은요, 어떻게 꼬불탕 움직이게 되더라도 결국 출발점과 도착점을 곧장 이어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위를 구분 짓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동 거리는요, 스칼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만을 필요로 하는 물리량이고요. 변위는 변화된 위치잖아.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얼만큼 갔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변위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구분을 짓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움직인 거리를 정의했어요. 이 움직인 거리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정의를 또 내려야 되느냐? 바로 빠르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자, 빠르기가 뭐죠? 빠르기란? 그렇죠. 얼마만큼 탁탁탁탁탁탁 달려가느냐, 얼마만큼 부앙 하고 이동해 가느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빠르기를 비교하려면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비교해 줘야 될까요? 빠르기를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선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까? 그렇죠. 빠르기를 표현하기 위해선 바로 뭐가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 놈이 빠른 거죠?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100m 달리기를 해요.
누가 빠른지를 알려면 뭘 비교하면 됩니까? 그렇죠. 시간을 비교하면 그렇죠.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 놈이? 시간이 작게 걸리는 애가. 시간이 작게 걸리는 애가 빠르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빠르기는 당연히 무슨 관계에 놓여요? 반비례 관계에 놓여요. 시간이 작게 걸리는 애가 빠르기가 큰 거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빠르기는 반비례 관계에 놓인다. 또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또 필요할까요? 그렇죠. 빠르다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더 멀리 많이 갔느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자, 준비 땅! 파파파파파팍! 누가 더 멀리 앞서가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누가 더 앞서갔느냐, 누가 더 멀리 가 있느냐. 바로 거리를 비교하면 역시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잖아요. 뭐랑 뭘로 구분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동 거리라는 것과 그리고 변위라는 것으로 구분을 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빠르기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표현되어지는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표현되는 빠르기를 속력, 시간분의 변위로 표현되어지는 빠르기를 우리는 속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표현이 달라요. 속력이라고 부를 때는 스피드라고 부르고요. 속도라고 부를 때는 velocity라고 이제 불러주죠. 오케이? 어찌됐든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에 대한 요소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호와 단위라는 걸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호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뭐라 그럴까?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표현하는 기호는 V예요. V로 표현하고요. 시간을 표현하는 기호는 기호. T라고 부르고요. 거리를 표현하는 기호는 S로 표현합니다. V는 velocity에서 따왔고요. T는 time에서 따왔습니다. S는 그냥 따왔습니다. 스트리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따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distance 해가지고 이제 D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그냥 S로 보통 표현을 하죠. 요건 이제 기호예요. 기호. 여러분들 요거 엄청 중학교 때 막 외우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울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당연히 빠르기는 짧게 걸리는 애가 빠르고 많이 가는 애가 빨라. 그러니까 시간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라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셨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호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단위는 뭐냐? 기호랑 단위는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서 자라서 이렇게 줄기를 형성하고 나뭇잎을 형성하는 걔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땅에서 자라서 줄기를 형성하고 나뭇잎을 형성하고 있는 애를 우리는 나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나무라고 부르는 그걸 우리는 기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무를 세는 단위는 뭡니까? 나무를 세는 단위는 그루죠. 그루가 단위인 거잖아. 그렇죠? 기호랑 그루는 분명히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속도의 빠르기의 단위, 시간의 단위, 거리의 단위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간의 단위들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간의 단위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초, 세크라고 표현하는 초. 요거는 S라고 표현되는 요 시간의 단위입니다. 세크. 또 미닛, 분을 표현하는 미닛, 아워, 한 시간을 표현하는 아워, 하루를 표현하는 데이, 1년을 표현하는 이어. 얘네들이 다 시간의 단위죠. 100년을 표현하는 센츄리. 얘네들이 다 시간의 단위로 우리가 표현되어집니다. 한 달을 표현하는 먼트,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의 단위입니다. 자, 거리의 단위는 뭐 있나요? 거리의 단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그리고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거. 마일. 그렇죠? 야드,
뭐 피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또 뭐냐 피트 또 뭐 있을까? 뭐 우리나라 이제 선조들이 썼던 리, 뭐 척 이런 거 있죠. 뭐 인치 이런 것도 다 길이의 단위죠. 그렇죠? 단위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거. 그렇다면 빠르기의 단위는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간단해요. 단위를 만드는 방법은 공식에서부터 이끌어내면 됩니다. 빠르기의 단위는 시간의 단위분의 거리의 단위를 우리는 빠르기의 단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의 단위가 이렇게 많고 거리의 단위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 많은 단위들 중에 빠르기의 단위는 뭘 써야 될까요? 그쵸?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센티미터를 갖고 오고요. 거리의 단위의 센티미터를 갖고 오고 시간의 단위에 예를 들어서 이어를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빠르기의 단위가 설정돼서요. 요거를 분해를 퍼로 바꿔서 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 1년에 몇 센치 가니. 이게 바로 빠르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 1년에 몇 센치 가니. 자, 1년에 몇 센치 가니를 표현하는 빠르기의 단위를 표현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단위로 빠르기를 표현하는 것. 그쵸? 뭐냐? 1년에 몇 센치. 이런 빠르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대표적인 게 대륙 이동설. 우리 잘 알고 있죠? 대륙이 이동하고 있잖아. 이 대륙이 1년에 몇 센치씩 이동하는지를 이런 단위로 표현을 해요. 일본이 가라앉는 속도. 너무 잔인한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유난히 많이 쓰는 게 있죠. 그렇죠?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긴 하지만 뭐 미국 애들은 마일 퍼 아워 많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퍼 아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위를 꼽으라면 바로 뭐가 있느냐? 거리의 단위에 미터를 갖고 오고요. 시간의 단위에 초를 갖고 와서 미터 퍼 세크. 이게 바로 빠르기의 단위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요. 또 거리의 단위에 킬로미터를 갖고 오고요. 시간의 단위에 아워를 갖고 와서 킬로미터 퍼 아워를 또 빠르기의 단위로 많이 쓰죠.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지 꼭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1초에 몇 미터 가니, 1시간에 몇 킬로 가니를 표현하는 빠르기의 단위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빠르기에 대한 정의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 빠르기로 표현되어지는, 빠르기의 정의를 바탕으로 표현되어지는 물리량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이 속력, 속도를 바탕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또 다른 물리량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는 변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 속력이면 이동거리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건 바로 이 평균자가 붙으면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즐겨 표현하는데요. 이 방법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뭐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엄청 잘 그리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선생님 너무 위에요.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도 좀 이제 위치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다가 그려봤고요. 서울 여기 끄트머리에 자 부산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도로가 뚫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자, 어떤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요만큼은 시속 100km/h 1시간에 100km를 달릴 수 있는 빠르기로 무앙 하고 달려갔고요. 마지막에 아주 잠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200km를 달려서 부산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부분은 100으로 막 달리다가 막판에 부앙 해가지고 200km로 부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도착했더니 이제 친구가 물었어요. 친구,
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균 얼마로 달려왔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 나는 100으로 달리다가 200으로 달렸으니까 100 더하기 200 나누기 2 해서 나는 평균 150으로 달려왔어.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 대부분은 100으로 달렸고 막판에 아주 잠깐 조금 찔끔 200으로 잠깐 달려놓고선 100 더하기 200 나누기 2 해가지고 150으로 달렸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평균의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술 평균이 아닙니다. 개체수의 값들을 더해서 개체수로 나눠주는 평균이 아닌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이란 어떤 의미의 평균이냐? 바로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체적으로 쭉 얼마로 달려온 거랑 똑같니? 라는 의미의 평균이에요. 그럼 그렇게 묻는다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가까운 수치로 대답을 하게 될까요? 100에 가까운 수치로 대답하게 돼요? 150에 가까운 수치로 대답하게 돼요? 200에 가까운 수치로 대답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거의 100으로 달려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냐? 바로 전체 시간 동안에 서울에서 부산을 달린 전체 시간 동안에 전체 거리로 표현되어집니다. 물론 속도면 당연히 요 거리에 변위를 넣고요. 속력이면 요 거리에 당연히 이동 거리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간 동안 전체적인 거리를 가지고 구하는 게 평균 속도, 평균 속력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지어야 되는 건 바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란 도대체 어떤 운동이냐?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속도는요,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한 표현의 물리량이었습니다. 빠르기의 표현 물리량이었죠. 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뭘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의 빠르기, 속도의 크기도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속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오케이?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려면 어떤 운동만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방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바뀌면 돼, 안 돼?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뭐야? 방향이 일정하다는 건. 그렇죠.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의 다른 표현이 바로 뭐냐?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의 다른 표현, 등속 직선 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으로 운동한다라는 걸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등속도 운동은 뭐 당연한 표현인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 이것도 당연히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바로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균 속도와 등속도의 경우에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속도 공식 V는 T분의 S라는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시속 100km/h의 빠르기로 시속 100km 빠르기로 3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얘는 몇 미터 갈까요? 어떤 자동차가 시속 100km의 빠르기로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3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얘는 몇 미터를 가나요? 그렇죠. 300km를 가죠. 어떻게 구했어요? 이 공식을 변형해 주면 우리는 S는 VT로 바꿔 쓸 수 있고요. V 자리에 100,
t자리에 3시간 해서 s는 300km다 라고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 100km/h로 3시간을 달리면 300km를 간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야? 그쵸? 이 자동차가, 이 물체가 3시간 동안 계속 이 속도로 갈 때만 3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뒤집어 얘기하면 이 공식을 써서 속도, 시간, 거리의 관계로 뭔가를 알아내려면 그 물체가, 그렇죠,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속도,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오는 동안 속도의 변화 없이 쭉 얼마로 달려온 거랑 똑같니? 라는 걸 물은 게 평균 속도라고요. 속도의 변화 없이 쭉 달렸으면 얼마로 달린 거랑 똑같니? 오케이? 자, 등속도는 당연히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린 속도, 일정한 속도로 변화되지 않는 속도로 쭉 달렸다라고 보니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그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어요. 그러다가 1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100km/h가 됐습니다. 자, 얘는 1시간 동안 얼마를 움직였나요? 자, 이렇게 물으면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엔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가 붕붕붕 출발하고 붕 속도를 증가시켜서 1시간 후에 속도가 100km가 됐습니다. 100km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1시간 동안 얼마를 갔을까요? 1시간 동안 100km를 갔을까요? 아니죠. 1시간 동안 100km를 가려면 1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의 변화 없이 쭉 100km/h로 달려야만 100km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붕 속도를 높이기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서 결국 1시간일 때 속도가 100km가 된 거잖아. 그렇죠? 숫자가 너무 큰가요? 조금 다시 바꿔볼까요? 속도가 0이었던 자동차가 10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10m/s가 됐다. 100m/s라고 할까요? 네. 10m/s가 됐다. 그럼 얘는 1시간 동안, 아니 10초 동안, 얘는 10초 동안, 0에서 10초 동안 10m 간 건가요? 100m 간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요 의미는 뭐야? 10m/s의 의미는 뭐야? 1초 동안 10m를 가는 빠르기입니다. 그렇죠? 1초 동안 10m를 가는 빠르기야. 만약에 얘가 1초 동안 10m를 가는 빠르기로 쭉 달려서 10초를 갔으면 당연히 100m를 가죠. 맞죠? 그런데 얘는 0초일 때는 0이었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10초일 때 이 속도가 됐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0초부터 10초까지 10m/s로 쭉 달렸을 때 이동한 거리보다 더 적은 거리를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뭐가 이제 중요해지냐면 앞서 배웠던 평균 속도와 등 속도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로 쭉 달린 거랑 똑같니? 즉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풀어가는 공식 전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요, 대부분 속도가 변화됩니다. 그럼 속도가 변화될 때는 어떻게 따져나가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느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어떻게 표현해 나갈 거냐? 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 부르느냐?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불러요. 왜? 말 그대로 가속도란 뭐죠? 가속도란 속도를
가하는 걸 가속도라 불러요. 어떤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거, 어떤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거, 이걸 가속도라 부른다고. 어떤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는 거, 이걸 가속도라 불러요. 가속도는 행위예요. 행위. 속도. 가속도. 속도를 가하는 걸 가속도라고 부른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중요합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를 가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속도를 가하면 당연히 속도가 변화됩니다. 속도를 가하면 당연히 속도는 변한다. 너무 중요하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어. 속도가 변하면 당연히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그렇죠.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속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바로 가속도입니다. 거꾸로 가속도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가속도가 있으면 속도가 변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데 그럼 속도가 얼만큼 변하냐? 속도가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속도를 많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도를 많이 변화시키려면. 그렇죠? 가하는 속도가 크면 되고요. 속도를 조금만 변화시키려면 가하는 속도가 작으면 되죠. 가하는 속도가 작으면 속도가 조금 변하지만 가하는 속도가 크면 속도는 당연히 많이 변할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속도 변화량과 가속도는 당연히 무슨 관계에 놓여요? 당연히 비례 관계에 놓입니다.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렇죠. 속도를 많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속도를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가속도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가 변하니까 속도를 많이 변화시키려면 가속도를 오랫동안 주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주면 한 번만 속도 변하고 끝나지만 한 번 주고 또 주고 계속 가속을 주면 속도는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가속도를 오랜 시간 동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관계식은 바로 뭐냐?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가속도는 속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내어진다.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기호. 단위 아니고 기호. 가속도는 기호로 A, 엑셀레이션의 이니셜을 따서 A로 표현하고요. 당연히 시간은 기호로 T, 타임, T라고 표현하고요. 속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V로 표현하고 변화량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델타라고 읽고 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델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속도 변화량은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속도가 많이 변했는지 적게 변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우리는 속도가 많이 변했는지 적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가속도의 표현 공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당연히 가속도의 단위는 시간의 단위분의 속도의 단위로 표현되겠죠. 자,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가속도의 단위, 시간의 단위 뭐 있어요? 주로 세크 쓴다 그랬고요. 속도의 단위 주로 뭐 써요? 미터 퍼 세크 쓴다 그랬죠. 미터 퍼 세크. 이게 바로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럼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번분수 그냥 취하면 되는 거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분의 세크 제곱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분해를 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타내진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가하는 것이고요. 속도를 가하면 무조건 속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경우를 세 가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운동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게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를 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주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연히 속도 증가하죠. 오케이? 그런데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면.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주면 당연히 속도는 느려지죠. 그렇죠? 속도가 감소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 이에게 가속도를 반대로 주게 되면 속도가 감소하다 속 얼마가 됩니까? 감소하다 0 돼요. 0 되고 나서도 계속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면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타나니까 속도가 뒤쪽으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건 요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있으면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 그렇죠? 이해되시는 거죠? 오케이.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요 마지막 내용은요, 물리2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뒤쪽에 원운동, 진자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곳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개념적으로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운동 방향에 90도로 가속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타나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그렇죠. 빨라질 수도 없고 느려질 수도 없어요. 왜?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있어야 빨라지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있어야 속도가 느려져. 근데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가속이 나타나면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죠. 대신 그렇죠.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변하죠. 방향이 변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하고 있던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가속을 주면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당연하죠? 방향이 바뀝니다. 그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변한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속도가 달라지면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했다는 건 결국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가속도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뭐가 이상할까? 생각한 친구들은 바로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방향만 변한대.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가속도 공식에서요, 선생님. 가속도 공식에서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가 같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가속도 값은 0이 나올 텐데 가속도가 0이면 가속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그랬어요. 이게 물리학 2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운동하는 속도와 이렇게 운동하는 속도를 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빼기는요. 그냥 산수적인 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벡터적인 빼기가 되고요. 벡터적인 빼기를 하면 여기에 속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할 필요 없어. 시험 문제 안 나와. 네.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렇게 속도가 변하면 요만큼이 속도 변화량이 되거든요. 요만큼이. 속도 변화량 값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수준은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이것만 다뤄지죠. 이것만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요 벡터적인 빼기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식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변해도 속도는 변한 거다. 방향만 변해도 속도는 변한 거예요. 속도가 변하면 뭐가 있어야 돼? 속도 변화량이 있어야 돼. 속도 변화량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지만 방향이 변함으로써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오케이? 결국 가속도 운동을 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속도는 증가,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속도는 감소한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속도 운동에 대한 표현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금 더 전개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어. 앞에서 배웠던 V는 T분의 S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가볍게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어떻게 거리를 따질 것이냐. 이 거리 관계를 따져가는 이제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이제 사용할 거냐면요. 그래프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사실은 과학에서는요.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래프를 그려주면 물체의 운동 아니면 어떠한 현상들을 한 방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래프에 Y축은 지금 뭘 나타내고 있냐면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를 봤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만 보고도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프를 보고 쉽게 판단하라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쉽고 빠르게 분석하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역시도 그래프를 보고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의 다른 표현 그래프를 열심히 한번 좀 익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는요,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0초일 때는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면서 속도가 점점 지금 빨라지면서 1초일 때 속도가 10, 2초일 때 속도가 20, 3초일 때 속도가 30, 4초일 때 속도가 40, 5초일 때 속도가 50으로 지금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1초까지 도대체 얼마를 이동했을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1초 때 속도가 10m/s야. 1초일 때.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던 애가 1초일 때 속도가 10m/s입니다. 그럼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를 운동했을까? 얘는 1초 동안 10m를 운동했다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왜? 1초 동안 10m를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얘는 1초 동안 10m/s의 속도로 일정하게 달렸을 때만, 일정하게 10m/s로 달렸을 때만 10m를 간다고. 그렇죠? 근데 얘는 0초일 땐 0이었고요. 0.1초, 0.2초, 0.3초, 0.4초, 0.5초, 0.6초, 0.7초, 0.8초, 0.9초, 1초가 됐을 때 속도가 10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1초 되기 전까지는 0.9초 때, 0.7초 때, 0.5초 때, 0.2초 때는 1m/s, 10m/s의 속도보다 느렸다고요. 0에서 1초까지 10m/s로 쭉 계속 달렸어야 10m를 갔는데 1초 되기 직전까지는 10m/s가 아니니까 속도가, 거리가 10m보다 못 갈 수밖에 없죠. 느린 속도로 달렸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것이냐?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냐?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바로 거리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은 드려볼게요. 왜 넓이가 거리인가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적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만 이 그래프 분석을 대학교 가면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죠. 0초, 0.1초, 0.2초, 0.3초, 0.4초, 0.5초, 0.6초, 0.7초, 0.8초, 0.9초, 1초로 속도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속도가 0, 1, 2, 3, 4, 5, 6, 7, 8, 9, 10으로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속도는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V는 T분의 S라는 공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S는 VT. 근데 이 공식으로 거리를 구하려면 어떤 경우에만 이 공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속도나 평균 속도일 때만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0초부터 1초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은지, 즉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평균 속도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당연히 0과 10을 묶어서 평균을 내면 5죠. 1과 9를 묶어서 평균을 내면 5죠. 2와 8을 묶어서 평균을 내면 5죠. 3과 7을 묶어서 평균을 내면 5죠. 4와 6, 5. 결국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5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다고요. 결국 5로 달려온 거랑 똑같죠. 5 아유 미안해. 미안해. 5로 1초 동안 달렸으니까 5m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5의 속도로 1초를 달렸다. 5의 속도로 1초를 달렸다는 건 요 넓이거든요. 요 넓이. 요 사각형 넓이. 5로 1초. 5 곱하기 1이잖아 결국. 5 곱하기 1은 요 사각형 넓이인데 요 사각형 넓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삼각형 넓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 VT 그래프,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바로 거리에 해당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믿기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엔 4초까지 한번 볼까요? 4초까지 얘는 속도가 0에서 40까지 빨라집니다. 속도가 0에서 40까지 0, 1, 2, 3, 4, 5, 6, 7, 8, 9, 10, 11에서 40까지 빨라집니다. 그럼 얘는 0에서 4초까지 평균 얼마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에서 40까지 속도가 쭉 빨라져 가니까 평균 얼마로 쭉 달린 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20으로 쭉 달린 거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균 속도로 구하면 평균 속도로 거리를 구하면 S는 VT잖아요. 그럼 V가 얼마? 20의 속도로 4초 동안이니까 이 넓이죠. 근데 이 넓이는 어떤 넓이랑 똑같아요? 이 넓이랑 똑같아요. 이 넓이랑. 그렇죠? 결국은 처음부터 평균 속도 구하지 않고 이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 넓이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변위를 알 수 있구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자,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넓이를 구하면 바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물체는 1초까지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와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1초 때 움직인 거리가, 이건 지금 거리 시간의 그래프거든요. 첫 번째는 거리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의 그래프예요. 1초 때 얘는 5의 지점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2초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이 2초까지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냐? 그렇죠. 20이 나오죠? 그럼 얘는 2초 때 20의 위치에 있다는 소리고요. 3초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 45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45의 위치에 가 있다는 소리고요. 4초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4초까지의 넓이는 지금 8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80의 위치에 가 있다는 소리고요. 5초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125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넓이에 의해서 얘는 125 위치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넓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 시간의 그래프로 이렇게 옮겨 그렸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이어주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가파라지는, 그렇죠. 점점 가파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점점 가파라지는 건. 왜냐? 얘는 시간당 거리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시간당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1초 때 여기 가 있다가 그 다음은 더 많이, 그 다음은 더 많이, 그 다음 더 많이, 그 다음 더 많이, 그 다음은 더 많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점점 빨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찍히는 위치가 점점 급격하게 커지겠죠. 찍히는 위치가 점점 급격하게 커짐으로써 어떤 값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거리 시간의 그래프에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진다.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위치, 거리 시간의 그래프에선 바로 기울기로 뭘 알 수 있느냐? 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네.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재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를 재면 이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속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돼요. 되셨죠? 자, 거리 시간의 그래프는 이렇고요. 자, 마지막 그럼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건 지금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시간, 여기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 자,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
그럼 이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었어요. 자, 얘는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요? 0에서 10 됐어요. 속도 얼마 변했죠? 10이 변했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10이죠. 자, 그 다음 1에서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10에서 20이 됐거든요. 속도가 10에서 20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또 10이죠. 그럼 1에서 1초 동안에 속도가 10이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이 10입니다. 그럼 2에서 3초 속도가 20에서 30이 됐거든요. 20에서 30이 됐으니까 가속도는 여전히 10입니다. 3에서 4초 속도가 30에서 40이 됐으니까 3에서 4초 1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10이 변했죠. 따라서 가속도는 10입니다. 4에서 5초 마찬가지죠. 1초라는 시간 동안 40에서 속도가 50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10이고 가속도는 1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방금 구했던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뭘 구하는 것과 똑같나요, 지금? 그렇죠. 속도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의 그래프의 기울기.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를 뜻한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넓이는 거리,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속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가 10으로 일정한 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뭐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자, 어떤 걸 또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넓이입니다. 자, 1초까지의 넓이 구하면 이 넓이가 얼마 나오나요? 그렇죠. 10이 나옵니다. 1에서 2초 동안에 또 넓이 구하면 얼마 나오나요? 10이 나오겠죠. 2에서 3초의 넓이 구하면 또 얼마 나오나요? 10이 나오죠. 3에서 4초의 넓이 구하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4에서 5초의 넓이 구하면 여전히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넓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넓이로 뭘 알 수 있느냐면 속도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속도를 아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리, 위치, 시간의 그래프에선 기울기로 속도를 알 수 있다.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선 넓이로 거리를, 기울기로 가속도를.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선 넓이로 속도 변화량을 알 수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그래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요겁니다. 요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왜? 다 알 수 있어요. 속도 알 수 있죠. 좌표값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거리 알 수 있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알 수 있어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4가지.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이 4가지를 모두 알 수 있는 게 바로 속도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속도 시간의 그래프 보는 법, 속도 시간의 그래프 그리는 법. 여러분들 이거 꼭 익혀두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뭔지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어떤 물체의 속도가 0초일 때 속도가 V0로 출발하는 겁니다. 0초일 때 속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준비 땅 하자마자 누른 게 아니라 시간을 타이머를 딱 누른 게 아니라 준비 땅 하고 한참 달려가고 나서 시간 0초를 딱 누르는 거죠. 그럼 이미 0초가 딱 찍히기 시작할 때 얘는 이미 속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얘가 시간이 t가 흘렀을 때 그때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v가 됐다라고 판단하고요. 얘의 기울기 즉 가속도는 a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됩니까? 당연히 기울기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울기 a는 t분의, 요거 기울기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t분의 v-v0가 바로 가속도 a가 되는 거죠. 맞나요? 되나요? 네, 이렇게 되고요. 요때 여기를 우리가 t니까 요 높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분의 뭐여야 기울기가 a가 나오니까. 그렇죠? 여기가 a, t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높이 값이 뭐에 해당하냐? at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고요. 그래서 요 v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v는 v0 플러스 at다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공식 하나를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요때 또 요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요 넓이가 의미하는 건 바로 거리라 그랬죠. 얘가 얼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요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요 넓이 는 당연히 어떻게 구합니까? 이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면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요? 사각형의 넓이는 v0t, 사각형의 넓이 v0t 플러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높이 at.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으로 넓이가 구해집니다.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거리죠. 그래서 요 거리 공식이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기울기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울기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라고 부르고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 직선으로 운동하면 우리는 이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면서 직선 상태로만,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면서 직선으로만 운동하면 우리는 이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 이런 공식과 이런 공식을 무조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공식을 꼭 외워라 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이 공식이 다 어디에서부터 유도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VT 그래프로부터 유도되고 있으니까 VT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거나 또는 그려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VT 그래프 공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공식을 꼭 외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제가 풀어드리면서 VT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물체의 운동을 모두 다 판단해낼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요 공식, 요 공식, 요 두 공식을 엮어주면, 요 공식과 요 공식을 엮어주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공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 요 공식, 요 공식을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줘요. 요 공식 세 개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VT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주기를 저는 권합니다. 저는 권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너무 간단합니다. VT 그래프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체의 운동이 이렇게 V0에서 V까지 빨라져 간 경우,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가속도가 일정하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빨라진 경우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원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체 시간 동안에 전체 거리로 구해야 되죠. 전체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요 t 시간 동안에 전체 거리는 뭡니까? 이 넓이죠? 이 넓이를 구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어차피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넓이를 좀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이 넓이는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잖아. 넓이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에 중간값을 취해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랑 똑같아지죠. 그 중간값의 요 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가 되죠. 왜?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로 쭉 달린 거랑 똑같니? 라는 의미의 평균 속도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요 중간값,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는 속도의 처음과 나중의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 속도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예.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우리 수준에서는 제일 중요했고요.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과는 조금 다른 운동들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등속원 운동입니다. 자, 어떤 물체를 등속 원운동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실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이 물체를 내가 등속 원운동 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실에 힘을 줘서 물체에게 힘을 가해줘야만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좀 살짝만 끌고 오면 힘이 작용해서 그 힘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 바로 가속도가 나타나는 거죠. 가속도는 이 가속도를 주는 행위는 결국 뭘 주는 행위인 거예요? 힘을 주는 행위인 거잖아. 결국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라는 건 힘이 작용한다는 소리고, 힘이 작용한다는 건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에요. 일정한 속력으로 빨라져 가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어요. 뱅글뱅글. 그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는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는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얘는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때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죠.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등속이라고 해서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등속의 등속은 바로 등속력입니다. 속도의 크기만 일정하지 방향은 다르다고요. 방향. 자,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방향만 변하려면, 물체의 운동의 방향만 변하려면 가속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면 되죠? 가속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면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면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고 계속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할 수 있죠. 맞아. 그렇죠. 그게 바로 등속 원운동이에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한다고요. 등속 원운동은. 그래서 등속 원운동도 바로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라고요. 대신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죠. 왜?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거든요. 너무 그만하자 이제. 너무 아프다.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니까 이거 역시 또 등가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등속 원운동은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됐죠? 오케이. 네.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등속 원운동의 자세한 내용은 물리학 2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학 2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운동은 바로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이란 뭐니? 진자 운동이란.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있으면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진자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 진자 운동의 특징은 뭡니까? 역시나 진자 운동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이렇게 됐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렇게 됐다가 멈추고 되는 거죠. 물체의 운동 방향도 계속 바뀌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양 끝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되죠? 장 끝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니까 결국 얘는 진자 운동은 속도의 크기도 계속 변하고요. 속도의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자 운동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속도 운동인데 진자 운동은 속도의 크기와 속도의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자 운동. 여러분들 이런 운동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운동은 바로 뭐냐면 포물선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 포물선 운동의 일부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요거 할 때 우리가 다뤘던 운동과 유사합니다. 자,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요.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쭉 하고 떨어지죠. 그렇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는데 수평으로 물체가 날아갈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이죠? 자,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요. 수평으로 물체를 던지고 나면 물체가 내 손을 떠나고 난 다음이야. 내가 던진 힘 같은 건 없어. 왜? 물체가 내 손을 떠나고 나면 내가 던진 힘은 더 이상 물체에게 작용하지 않죠. 그럼 물체에게 내가 던진 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체가 받는 힘은 무슨 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력,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만 작용합니다. 중력은 아래 방향이라는 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럼 결국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수평 방향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려면 그 방향으로 가속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있어야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텐데 포물선 운동, 얘 같은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 아직 배우진 않았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아래 방향으로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쭉 운동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건 뭐냐? 포물선 운동은 우리가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 포물선 운동은 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대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니죠.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도 사실은 포물선 운동, 등속원 운동, 진자 운동 모두 물리학 2에서 자세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아 그렇구나라는 거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말고 어떤 운동도 있느냐? 바로 이 운동. 대각선 위로 던져지는 물체의 운동. 대각선 위로. 슝 이렇게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운동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체를 던지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쭉 날아갑니다. 이때 역시나 이 물체도요. 대각선 위로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이 대각선 윗방향으로의 움직임의 속도를 수평과 자세한 건 물리학 2에서 나와. 여기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돼. 네. 수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물체가 내 손을 떠나고 나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던지는 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물체가 날아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해요. 대신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보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느려지다 0 됐다가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졌다가 위쪽으로는 속도가 0 됐다가 아래쪽으로는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최고점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던질 때 수평의 속도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평의 속도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계속 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아니다. 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가속도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훑어봤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가속도 운동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거리 시간의 그래프, 속도 시간의 그래프,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고요. 이 거리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 분석은 문제를 좀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탐구 대표 문제 확인해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볼게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 말은 뭐야? 운동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한대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원운동이죠. 원운동. 그렇죠? 원운동입니다. 바이킹은 어때요? 진자 운동이에요. 진자 운동은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죠. 그렇죠? 이렇게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요. 자이로드롭.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크기만 점점 빨라지거나 하단부에서는 느려지는. 그렇죠? 방향은 변하지 않는 운동이죠. 회전목마도 역시나 원운동이죠. 원운동. 그래서 회전근해와
회전 목마는 둘 다 원운동의 일부이니까 결국 회전 근해 운동과 회전 목마 운동은 바로 원운동에 해당하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 운동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봤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들이 좀 다수 등장을 했고요. 그 용어들을 어떻게 구분 짓고 앞으로 적용할지를 좀 훈련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더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